여러 가지 2025년 체제 건설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사실 의미로 제일 중요한 건 내년이 사실 촛불혁명 10주년이죠. 26년 올해 이제 25년 체제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도 있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왔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새로운 체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뭐 정치고 사회고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가능성도 사실은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K민주주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저는 그 의미도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16년, 17년의 촛불 대항전까지만 해도 제가 받은 느낌은 서구에서 이를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확대로 평가하기보다는 뭔가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의 교란, 좀 정치의 낙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 달라진 게 예. 우리는 진짜 질서정연하게 예. 이 내란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쪽은 오히려 더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시민의 민주주의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질서 있게 민주주의의 태행을 막고 이런 것들이 K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상당히 증가시킨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그냥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K민주주의가 사실 서구에서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진전된 질서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엘리트주의, 기득권에 이렇게 포획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되게 특히 최근 한 23년, 30년 사이에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선생님도 쭉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개벽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지평이 우리가 개벽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주 교수가 그 창비 본무회 김대중 사상을 가지고 쓰면서 김대중과 이광요, 이광요 그들의 그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광요는 민주주의 안 하는 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아시아적 가치를 끌어들였는데 김대중 그 당시 총재죠. 총재는 보편적인 서구적 민주주의 개념을 옹호한 거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오히려 김대중 선생은 한반도에 특히 동아일보로 그야말로 K민주주의 사상이죠. K민주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서구 것이 아니다. 이광요 서상이 아시아적 가치하고 유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그야말로 하나의 사상가로 평가했는데 나는 아주 그 대목이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민주주의라는 게 첫째는 꼭 뭐 2016년에 출발한 것도 아니고 면면한 전통을 가진 그런 흐름이고 그것이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2025년 체제라는 걸 만들고 이걸 더 제도화하려 그러면은 가령 그동안에 많이 논의된 게 개헌 문제 아니야, 헌법 문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헌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헌 논의라는 게 항상 정치적인 어떤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최근 상황에서 출현을 했죠. 사실은 선거 앞두고 있는데 선거날 같이 무슨 개헌 투표하자 이거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항상 정치 권력 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선거법 얘기는 같이 안 하고 그건 사실 정치 권력 구조라는 게 선거법이랑 연관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위에 나눠먹기식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에 의한
개헌론도 문제고 또 하나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개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 선거에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개헌론에 대해서 약간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좀 설명하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시민의회 전국 포럼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창립대회를 할 때 격려사에서 투포인트 개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 하나는 헌법의 전문이든 본문이든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기 수월한 조항을 택하여 개헌을 위한 원내 동력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개헌하기 쉬운 나라를 만드는. 이제 후자는 저는 이제 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헌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우니까 다시는 하기 어려운 거니까 또 거기 한 번 할 때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들이 이제 시민사회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개헌 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때그때 어떤 국민적, 시민적 요구가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사회도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기본 규범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규범도 있지만 또 변화시켜야 될 규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국가 운영도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투표 절차를 좀 완화시켜서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일단 개헌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들을 이번에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 방법, 그 힘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역시 지금은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식의 헌법 절차에 이제 어떻게 동의하게 만드는 과정이 또 실질적으로는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원내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개헌하려면은 200석이 필요한데 개헌 문제에 가서 과연 그 200석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하나 넣고 다만 일종의 끼워 팔기로 앞으로는 개헌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동시에 하자 그랬는데 두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가 되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음 정부가 되고 그 사이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가령 국힘당에서 한때 주장했던 5.18 정신을 뭐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반대가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반대 없이 대통령 권한을 다소 축소한다든가 200석 이상의 지지를 받는 첫 포인트, 원 포인트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둘째 포인트, 개헌하기 쉬운 나라 만들게 하면은 그거는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고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의원들이 200명이 모여야지 개헌이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통로로 할 수 있다든가 다른 통로를 경험하면서 200석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러면은 의원들로서는 기득권을 침해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든 이후로 옛날과 같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헌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30년 넘게. 그거는 우리 국민의 자랑이지만은 그러나 개헌하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라고 보는데 미국 개헌이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 뭐 미국이 가령 그 대통령 간접선거 제도라든가 뭐 이러니 문제가 많은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손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로 통과된 다음에 국민투표는 없고 미국은 원래 국민투표 안 좋아하는 나라예요. 직접민주주의 안 좋아하는 나라니까 각 주가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그때 가서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3분의 1을 받고도 몇 년씩 기다렸다가 겨우 헌법 개정이 된 예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정해야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대조적인 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본 개념으로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상시적으로 발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발의하는 사람들도 좋은 개정안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자 이런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합의가 돼서 어느 세력이 하는 걸 요청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단 말이에요.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부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스위스처럼 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핀란드니 뭐 있잖아요. 선례들이. 그래서 지금 시민의회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하기 쉬운 나라가 오히려 좋은 나라고, 그 개헌을 발의하는 걸 대통령이나 국회가 독점해야 되는 건 그거는 사실은 비민주적이죠.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숫자 이상의 유권자가 뭐 동참을 한다든가 한 다음에 의회에게 그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꼭 200석이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수를, 정적수를 조금 낮춰준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갑자기는 안 되지만, 현재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나는 차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개헌 절차를 바꾸는 그 개헌을 오히려 그게 이제 첫째 방향이죠. 그거 이제 끼워 팔기로서 많은 의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걸 하나 해서 우선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헌과 관련해서 표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개헌해서 되는 나라를 제7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라고 봐. 왜냐하면 이건 지식인이나 학자들의 언어지 대중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 3, 4, 5, 6 공화국이 각기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또 실제로 그 당시의 집권자들도 가령 박정희 유신 체제가 우리나라는 제4공화국에 해당하는데 박정희는 그렇게 안 불렀어. 유신 시대와 유신 시대 이전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렇게 했던 거니까 제4공화국이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정답을 내놓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사회가 바뀌면서 그 바뀐 사회만큼 헌법을 새로 정리해 놨을 때 그 헌법이 힘을 갖는 거지. 사회 체제의 지지가 없는 헌법이라는 거는 흰 종이장에 검은 활자로 인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는 이미 87년 헌법과는 다른 헌법이 필요하고, 87년 헌법은 거의가 87년 헌법이 작동했던 거는 87년 체제라는 더 큰 사회 체제의 뒷받침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 기반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 기반은 사라지고 새로운 헌법은 없고 해서 우리가 고리시대라는 표현도 썼던 건데,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욕구가 국민들에게 확실히 있고 좋은 개헌을 하면은 그 지원해 줄 거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은 버려야죠. 이것도 지적했듯이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얘기는 이제 물 건너간 건데, 나는 그 얘기를 한 분들 중에 일부는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이것 말대로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그건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겠죠. 그거는 서두를 수 없는 문제라고.